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제 채널에서는 트럼프 2.0 시대 경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최대 피해국이 어딘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2.0 시대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은 고관세 그리고 또 불법 이민자들 강제로 추방하겠다 이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나라들이 많을 텐데요. 최대 피해국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사 Make America Great Again, 메가라고 하는 이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을 자국에 두겠다. 그래서 미국을 위대하게 great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경제학자로서 저는 그것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다수 미국 유권자가 그걸 원하고 그들이 트럼프를 뽑았으니 뭐 그렇게 가는 거죠. 유권자가 그런 생각을 하면 투표 결과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 무역 적자입니다. 왜 우리한테 팔기만 하고 사가지는 않느냐?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생각은 경제 원리로 보면요 난센스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파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하는 것은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오는 것도 이익이고 수출하는 것도 이익인 거예요. 이건 뭐 국적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경제 원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주 쉽게 착각을 해요. 파는 것은 좋지만 사는 것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지요. 무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무역 흑자는 좋고 적자는 나쁘다. 아주 쉽게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출이든 수입이든 양쪽 모두가 동의를 해서 이루어진 거래라면 이건 뭐 양쪽 모두에게 다 이익인 것이고 수입이 많다, 수출이 많다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꾸 착각들을 하지요. 물론 그 무역 상대국이 적대 국가여서 이 무역에서의 공급 능력 또는 구매력 이런 것들을 전쟁할 때 무기처럼 사용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다가 사드 배치한다 그랬을 때 중국이 뭐 K-팝이라든가 뭐 이 K-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 뭐 불매운동도 벌이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통상적인 상황에서 전쟁을 하는 나라가 아니고 서로 우호적인 국가들끼리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어느 쪽이 더 많든 간에 그것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많죠. 트럼프도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국,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무역 적자국이 되겠죠. 이 무역 적자국들을 악당이라고 여깁니다. 다수의 미국 유권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니 트럼프에게 표를 줬을 겁니다. 그러니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 즉 미국에 대해서 수출은 많고 미국으로부터 수입은 적게 하는 이 나라들은 트럼프와 다수 미국 유권자들에게 악당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누가 최고의 악당일까요? 그림에서 보시면 대미 무역 흑자가 2,794억 달러 1위이죠. 중국입니다. 2위는 멕시코 1,046억 달러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독일, 일본, 캐나다 이 나라들이 쭉 이제 그 다음 순위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514억 달러, 대한 무역 적자가 514억 달러. 이게 랭킹 8위입니다.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은 대부분 이 나라들일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60%를 매기겠다고 했죠. 나머지 나라들에 대해서는 10 내지 20%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최종적인 세율은 아마도 각 나라들과 개별적인 1대1 협상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봐야 할 겁니다. 어쨌든 미국으로부터 수입에 비해서 수출이 많은 나라는 고율 관세를 맞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지요. 이 관세들이 해당 국가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 것인가? 그것은 관세가 몇 %인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나라 경제에서 대미 수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여기에 의해서도 크게 달라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 베트남, 멕시코 이 나라들이 압도적입니다. 베트남과 멕시코가 대미 수출이요. GDP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비율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금방 알아보실 수가 있죠. GDP의 27%에 해당되는 이 대미 수출 이것을 차단당한다면 그 충격이 엄청날 겁니다. 멕시코는 수출에서 83%가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여기에 대해서는 200% 관세, 500% 관세, 뭐 어떻게 됐든 간에 I don't care.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 정말 깝깝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멕시코는 엄청난 관세 타격을 입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캐나다, 아일랜드도 이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충격이 클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미 수출 비중이 GDP의 7%입니다. 뭐 멕시코나 베트남보다는 훨씬 낮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큰 숫자예요. GDP의 7%에 대해서 타격을 입는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관세율 20%를 적용받는다? 예, 충격이 상당히 클 겁니다. 특히 요즘에 그 대미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트럼프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멕시코에 대해서도 자동차에 대해서 200%를 매기겠다, 500%를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한국 자동차 수출도 그냥 단순히 20%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격이 굉장히 크겠죠. 멕시코, 베트남, 뭐 대한민국 뭐 이런 이야기들 했습니다만은 중국은 어떨까요? 트럼프가 특별히 칼을 갈고 있는 나라 중국이잖아요. 그런데요, 생각보다 중국에 대한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GDP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미국에 대한 수출, 이게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해요. 우리나라는 7%라고 했잖아요. 베트남, 멕시코는 27%라고 했잖아요. 중국은 워낙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출액도 크기는 하지만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말이죠. 트럼프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자동차는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거예요. 전기차가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수출이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엄청나게 자동차에 대해서 매긴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뭐 현재와 뭐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거죠. 어차피 수출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관세의 경우에 가장 큰 충격을 입을 나라, 이거는 멕시코,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고 한국도 꽤 클 것이다. 하지만 뜻밖의 중국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타격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중국도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죠, 지금까지. 예를 들어 브라질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그런데 멕시코, 베트남 이런 데들이 차단이 되고 나면 단순히 대미 수출 2.5% 이 정도에 머물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까지 다 합치면 뭐 GDP의 한 5%가 될 수도 있어요, 맥시멈. 하지만 여전히 그다지 큰 비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관세에 대해서는 그 정도 생각을 해보고요. 또 다른 중요 정책인 이 불법 이민자 추방이잖아요. 그래서 취임 첫날부터 이민자 추방에 나서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트럼프가 그 불법 이민자가 지금 미국 내에 얼마가 있냐면 1,100만 명입니다. 1,100만 명을 추방한다.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뭐 거의 전쟁 수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들을 추방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 충격파, 이거 뭐 미국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클 거고요. 그들이 추방해서 돌아가게 되는 그 나라에서의 충격도 엄청날 겁니다. 미국 내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아주 심각해질 거고요. 그 결과 임금이 올라가고 또 물가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 이민자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모국에서의 충격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실업의 증가, 더불어 달러 부족 문제. 이거 아주 심각하게 겪어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멕시코와 더불어서 중남미의 가난한 나라들 있잖아요. 여기가 특히 그럴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는 출신 국가별로 불법 이민자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1,1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481만 명이 멕시코 출신이에요.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과테말라 출신이 75만, 엘살바도르 71만, 온두라스 56만, 베네수엘라 32만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계획대로라면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35, 인도 22만, 중국 21만 뭐 이런 순입니다. 이들이 추방돼서 본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는
갑자기 구직자들이 늘어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실업자가 되잖아요, 당장은.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멕시코는 추방된 이 사람들 문제뿐만이 아니잖아요. 미국으로 수출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뜩이나 공장들이 불황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요. 실업자가 안 그래도 넘쳐나게 될 텐데 불법 이민자들까지 겹쳐서 수백만 명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지옥 같은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 나라들은요, 아주 심각한 외화 부족난에 빠져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그동안 본국으로 자기 식구들한테 달러를 계속해서 보내왔거든요. 그거 하려고 그 불법 이민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이 그래프는 미국발 해외 송금의 목적지 그리고 금액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멕시코는 불법 이민자 숫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송금 액수에서도 아주 압도적입니다. 한 해 한 5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미국에서 벌어서 자기 식구들, 본국 멕시코로 송금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추방을 당하면 당연히 거기서 돈을 벌 수도 없을 테니 송금하는 것도 없어지겠죠. 가뜩이나 수출이 줄어들어서 달러 유입이 줄어들 텐데 이 송금액마저 끊긴다고 생각하면요, 그 충격 엄청날 겁니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다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멕시코와 중남미 국가들이 이 트럼프 2.0 시대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베트남, 캐나다,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일 거라고 봅니다. 중국도 상당한 충격을 받겠지만요, 트럼프가 놓는 이 엄포, 이 큰 목소리에 비해서 실제 충격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중국의 경제 규모가 큰 것이죠. 대미 수출에 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받을 충격을 본격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대미 무역 흑자 규모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이런 거 생각하면 충격이 상당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의 대미 무역 흑자 수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마 최고 관세율 20%를 부과받기 십상일 거예요. 게다가 트럼프가 우리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이거를 지금보다 10배 더 내라. 트럼프 1기 때 이미 그렇게 요구를 해왔었고요. 이거 안 내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거의 그런 상태까지 갔는데 그 당시에 옆에 트럼프의 정책 자문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거 말고도 할 일이 많으니 트럼프 2.0 2기 때 다시 선출이 되면 그때 가서 이 주한미군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룹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때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두 번째 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 분명히 이 문제를 관철시키려고 할 겁니다. 10조 원 정도는 우리는 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도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트럼프한테 일방적으로 당하는 건 바보예요. 트럼프와는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우리를 압박하면 우리도 그쪽을 압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카드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아쉬워하는 걸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첫째는 우리 한국이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는 미국을 제조 강국으로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러자면 미국 내에 공장 시설, 서플라이 체인, 또 인력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죠. 한국은 최근에 들어서 미국 내 제조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급격하게 늘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그것이 계속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트럼프한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신이 하기에 따라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도 이걸 고려해서 결정을 하라. 이렇게 우리가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죠. 둘째는 제조 능력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 내에서 중국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어떤 존재인가요? 세계가 갈라지기 이전까지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제조 시설들이 다 중국에 생겨났던 거예요. 그 서플라이 체인들이. 그런데 그 중국이 지금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 그 중국으로부터 들여다가 쓰던 제조업 물품들은 어떻게 해요? 그 공백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공급해줄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특히 이 조선산업, 방위산업, 원자력 산업이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윤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을 때 했던 말이 뭡니까? 미국 해군력을 증강하는데 그러니까 배 만드는 능력이 필요한데
한국 조선산업이 좀 협력을 잘 해주라 이런 걸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이 배 만드는 능력을 비롯해서 제조 능력을 얼마나 아쉬워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방위 산업도 그렇습니다.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탱크와 자주포 이런 것들을 대량 구입해 갔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폴란드가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평소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 나라를 찾아와서 탱크와 자주포, 그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무기들을 사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국은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말이죠. 독일이나 미국 같은 이 나토 회원국들, 여기에 방위산업체들이 제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생산 라인을 확장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원자력 발전 산업도 그렇습니다. 체코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의 IDF라고 하는 거 프랑스 전력을 말합니다만은 이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평소에 별로 관계도 없는 이 나라의 원자력 발전 사업자를 뭐 때문에 체코가 선정을 했냔 말이에요. 미국이든 프랑스든 그들이 설계는 할 수 있지만 그 설계도대로 제때 공사를 마칠 수 있는 능력이,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서플라이 체인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이 이렇게 대부분 제조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국으로부터 특히 물건을 수입해다가 썼는데,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서 관세가 높아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들여다 쓰기도 쉽지가 않아진 거예요. 제조 능력은 없는데 물건 수입은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국 내에다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들에게 해결책이 될까요? 해결책은요, 제조 능력을 가진 인력을 수입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한국으로부터 인력을 수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민자를 쫓아낸다고 하지 않았나? 트럼프가 싫어하는 것은요, 모든 인력이 아닙니다. 모든 인재들이 아니에요. 불법 이민자,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도요, 고학력 인재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외국에서 유학 온 미국 내 외국 대학 졸업자들, 그 사람들한테는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트럼프가 직접 내기도 했거든요. 그것이 1기 때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2기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서플라이 체인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 그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되는데 그 빈자리를 채울 주역은 한국이 가장 강력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특히 조선, 방산, 원전 같은 분야가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들도 고급 제조 인력을 우리 한국이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인력을 수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인재 유출 아니야? 그런 측면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급 인재들이 한번 외국으로 나가서 아예 그 나라 사람이 되어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재가 미국으로 나가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능력을 쌓아서 한국과의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것은요, 인재 유출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국의 경제권이 확장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보고 있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 인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이 어디죠?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의 창업자 누굽니까? 젠슨 황, 이 사람 대만 출신입니다. 그 사람 본명은요, 우리 한국식으로 그 한자를 읽으면 황인훈 씨예요. 대만 출신 미국인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반도체 GPU 같은 걸 설계를 하고 그 제조는 어디서 합니까?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에다가 맡겨서 하고 있어요. 굉장히 깊은 관계입니다. 또 TSMC 대만 기업의 창업자가 모리스 창이잖아요. 이 사람도 대만 출신 미국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장충모, 그게 모리스 창이죠. 이 사람이 미국에서 대학 나온 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오래 일하다가 대만으로 복귀를 해서 대만에서 TSMC라고 하는
세계 유수의 그 기업, 그걸 창업을 한 사람이 바로 대만 출신 이 사람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유튜브 창업자 누굽니까? 스티브 첸, 대만 사람이죠. 야후 창업자 제리 양, AMD CEO 리사 수, 모두 다 이 사람들이 대만 출신들이에요. 대만이 반도체 강국으로 올라서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 미국 내 네트워크, 이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사고의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자유민주 진영에서 중국이 배제되면서 제조 능력 커다란 공백이 생겼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국은 고급 제조 능력을 채워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대부분 나라들이 생산 현장에서 일할 제조 인력 극도로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런 제조업의 고급 인재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우리 한국의 엔지니어들도 미국 같은 나라에 가서 취업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가서 일하면 좋은 겁니다. 다만 그것이 단순한 인재 유출로 끝나지 않으려면 남아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서 일해서 글로벌 인재가 된 그 사람들, 한국 출신 미국인들, 한국 출신 독일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누구라도 들어와서 일하고 싶은 분위기,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이미 그렇게 하는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의 프레임을 바꿔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닥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지각판이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살아온 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이 파도 또 이 지진에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변해야 됩니다. 각자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